자, 이번 시간에 이제 기초 강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 주택법 본론 내용의 두 번째, 주택을 제대로 공급하자. 자, 주택법에서 본론 내용은 첫 번째, 주택을 건설하자. 건설과 관련된 것들. 두 번째, 건설된 주택을 제대로 분양하자. 돈 받고 파는 거 분양, 빌려주는 거 임대, 합쳐서 공급. 제대로 주택을 공급하자. 그럼 이제 분양하려면 입주자를 모집해야 되죠? 입주자 모집하려면 뭐 한단다? 그 시장을 수준할 때 원칙적으로 입주자 모집 승인이라는 걸 받아야 됩니다. 다만 아파트 내에 있는 상가 같은 것들 있죠? 그럼 복리설은 신고만 하고 모집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입주자 모집하려면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이라는 걸 받아야 되는데 복리설, 아파트 안에 있는 상가 같은 복리설은 신고만 하고도 할 수 있다. 다만 공공주택 사업자들, 이때 공공주택사업자라는 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대공사, 지방공사 이런 자들은 자 승인도 필요 없고 신고도 필요 없다. 승인, 신고 다 필요 없어요. 그건 공공주택사업자들은 그렇다. 이런 거죠. 자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정주택은 어디서 적용할까? 공공택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개념 정의에서 나오는 건데 공공택지라고 하는 건 10가지 공공사업으로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들. 즉 여기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을 지키는 땅이 조성됐는데 이거 왜 조성했다? 10가지 공공사업이 있어요. 그 10가지 공공사업으로 개발 조성됐는데 그중에 공동주택을 짓겠다는 땅만 공공택지라고 합니다. 그런 공동택지는 일단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그러면 공공택지 외의 택지들 중에서는 공공택지 말고 나머지 택지는 세 가지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주거재생 혁신지구, 국토교통단이 지정하는 지역 이 세 군데서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그런 주택들도 있어요. 분양가 이런 지역에서 원래 적용되는데 그중에 이런 주택은 적용하지 않는다. 어떤 것들? 첫째, 도시형 생활주택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지 않습니다. 경제 자유구간에 있는 일정한 공동주택들 또 관광특구 안에서 층수가 50층 이상 되거나 높이가 150m 이상 되는 것들 관광특구 안에 있는 공동주택인데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150m 이상 된다면 이런 공동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죠. 또 공공재개발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비법에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전법에서 공공재건축 사업이 있고 공공재개발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공공재개발 사업만 건설 공급되는 그런 공동주택들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 분양가 상한제는 언제부터 적용할래? 적용식이 나오는데 이건 아직은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서는 분양 공급 질서 유지 방안인 거. 이 공급 질서 유지 방안이란 뭐라 그랬죠?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각종 지위나 또는 증서 같은 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 증서나 지위를 함부로 타인에게 양도, 양수, 알선, 광고해서는 안 된다. 자, 이때 공급해서는 함부로 양도해서는 안 되는 것들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조합은 있죠. 그 조합원으로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지위들, 주택조합으로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지위들 함부로 타인에게 양도, 양수하지 말랍니다. 또 주택상환사채, 아까 주택상환사채가 뭐 있었죠? 여러분들이 사업 주체가 누구누구가 둘이 있었죠. 회사가 발행한 채권인데 회사는 LH, 한국토지대공사하고 법인 등록사업자들이 주택을 건설할 땅을 사야 되는데 자금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일단 한 3억씩 받습니다. 야, 돈 좀 주세요. 그 돈 받아. 그래가지고 그거 갖고 주택 건설 대지 땅 사고 자재 같은 거 구입하고 그래가지고 뭘 받았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어. 그럼 사업계획 승인 받았으면 이제 분양해야 되죠. 그때 여러분들 미리 돈 냈던 사람들은 오란 얘기입니다. 너희들에게 분양권을 줄게. 따라서 주택으로 주겠다는 그런 회사가 발행한 채권, 주택상환사채 이거 너한테만 주겠다는 얘기야. 남한테 함부로 양도양수하지 말라 이런 뜻이죠. 또 여러분들이 가입하고 있는 입주자 저축증서 여기서 입주자 저축증서는요 원래 4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주택청약 종합저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통장이라는 거 가입하면 지금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는 거 하나만 가입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옛날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아니었었죠. 뭐 있었죠?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이게 3가지가 있었죠. 근데 이 3가지 문제점이 뭐냐면 이 3가지 문제점이 주택을 공급받을 때
각각의 이 가입한 거에 따라서 공급받는 주택이 달라요. 어떤 건 국민주택 규모까지만 분양받고, 어떤 건 국민주택 초과되는 것도 받고, 어떤 건 민간건설 사업주택 것도 분양받고, 어떤 건 공공사업주택 것만 분양받고, 이게 다 달라가지고 가입한 사람들에게 불만이 많았었죠. 제일 불만 많았더니 청약 적금에 드는 사람입니다. 청약 예금이나 청약 적금을 가입한 사람, 청약 부금이죠. 청약 부금에 가입한 사람들은 도대체 분양이 안 돼. 그건 분양 자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입한 사람은 많은데 분양할 때쯤 되면 청약 중률이 몇백 대 1 이렇게 돼버리니까 당연히 불만이 높아지죠. 그래서 이거 굳이 세수로 나눠가지고 분양받는 주택을 따르게 한다는 게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야, 다 통일하자.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아무거나 다 분양받는 걸 하자. 그게 주택청약 종합저축이라는 걸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이거는 없어진 게 아니고 옛날에 가입한 사람들은 지금도 그 효력을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옛날에는 아까 각각 분양받는 게 다르다 그랬죠? 그걸 다 통일시켜버리고 뭐랑 주택청약 종합저축과 똑같이 아무거나 다 분양받을 수 해놓고 대신 종전에 가입한 사람은 굳이 그거 취소하지 않아도 해지하지 않아도 효력이 유지되도록 했는데 저도 정확하게는 분석하진 않았는데 제가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는 옛날에 가입했던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이 지금 가입하는 주택청약 종합저축보다는 더 메리트가 있다. 더 장점이 있다는 거. 그런 말은 있는데 뭐가 장점이 있는지는 난 거기까지는 우리 시험 문제 나는 것도 아니고 분석할 건 아닙니다. 나중에 중개업할 때 한번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가입한 사람들 주변에서 내가 지금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다 이미 계약 해지했거나 아니면 이미 분양받아가지고 그 사용권이 이제 끝나버렸지. 대부분이 주택청약 종합저축이라는 이 새로 신설한 거 그것만 가입한 걸 봤지. 옛날 거 가입한 거 살아있는 건 아직 본 적이 없어요. 크게 의미는 없어요. 하여튼 그걸 다 합쳐서 뭐라 그런다? 입주자 저축 증서라고 하는데 이거 함부로 타인에게 양도 양수할 수 없습니다. 양도 양수할 수 있는 건 상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가입했던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했다가 돌아가셨어. 자식이나 배우자한테 상속할 수는 있습니다. 재산권이니까. 그런 거 이해는 함부로 양도 양수 안 되는 거죠. 또 시장운수구청장이 발행하는 무허가 건물 확인서, 철거 예정 증명서, 이주주택 재성자 확인서 등등 각종 딱지라는 게 있습니다. 자, 옛날에 그 딱지라는 걸 많이 만들었었어요. 그 딱지를 발행하거든? 그럼 딱지 갖고 있으면 나중에 입주권 같은 걸 주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 딱지를 중간에 돈 받고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립니다. 해서는 안 된다. 그게 양도, 양수, 알선, 광고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여기서 조심할 건 되는 게 있어. 상속은 돼. 저당도 돼. 요거 상속은 어떤 경우도 막을 수 없어요. 재산권이 상속되는 걸 막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돌아가신 분 다시 되살리는 법밖에 없죠. 돌아가셨는데 상속이 안 된대. 그럼 뭐 하는 수밖에 없어? 다시 집에 가지고 돌아가신 아버님 두들겨 깨워야 됩니다. 아버님 일어나셔요. 이거 상속 안 된대요. 그럼 상속 안 되려면 돌아가신 분 다시 살려야죠. 무슨 예수님입니까? 부활시키게 쉬운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상속은 어떤 경우도 막는 것은 법에 없다. 그건 하늘의 뜻이니까 막을 수가 없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또 하나 있어. 저당도 괜찮대. 저당이 뭐죠? 바로 대출 받는 거. 즉 내가 청약통장에 가입을 해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3천만 원 돈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금이 필요해졌어. 그 3천만 원이라는 그걸 담보를 해가지고 거기서 대출을 받는 거 가능합니다. 따라서 그러면 저당권 설정하는 것 예를 들면 주택상환사채나 입주자 저축증서 있죠? 이건 일종의 재산권에서 신분권, 재산권이거든요. 그런 건 저당권을 설정하는 건 괜찮다. 그래서 주택상환사채에 대한 저당, 입주자 저축증서에 대한 저당, 요거는 법적으로 규제되지 않는다는 거 괜찮다. 여기까지만 기억합니다. 자,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이건 뭐라 그랬죠? 사업주체가 자기가 현재 건설하고 있는 그 주택이나 조성하고 있는 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명의는 아직은 자기 거로 돼 있지만 사실은 이미 분양받은 사람들이 계약금 내고 중도금 내고 있다 그랬죠? 따라서 지금 자기 명의로 돼 있는 사업주체 명의로 돼 있는 주택이나 대지를 함부로 입주 예정전에 동의 없이는 무슨 짓을 하지 말라?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전세권을 설정하거나 아니면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것, 양도하는 이런 행위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걸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이라 하죠. 이런 게 있다 정도만 하세요. 자, 이제 시험 문제 잘 나는 건 투기과열지구하고 조정대상지역에 관한 내용인데 먼저 투기과열지구는 누가 지정하죠? 지정권자가 2명이에요. 누구누구?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도지사 이렇게 두 사람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투기과열지구는 지정권자가 둘일까? 여기 조정대상 지역이라는 게 나오죠. 이거는요. 국토교통부장만 지정하지 누구 시도사는 지정할 수 없어요. 좀 전에 봤던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지역을 했죠. 그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는 그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지역을 지정할 때도 그때도 누구만 지정한다? 국토교통부장만 지정권이 있지 시도사는 지정할 수 없습니다. 결국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지역 지정하는 거 또 투기 저기 사업 다시 내려가서 밑으로 반대로 내려가야 되죠. 잠깐만 조정대상 지역 지정하는 거 이런 것들은 국토교통부 장관만 할 수 있는데 투기과열지구만은 국장만 지정하는 게 아니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고 시도지사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단다? 투기과열지구가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투기과열지구이므로 자 투기과열지구에서 투가 뭐다? 영어로 TWO 1, 2, 3, 4 할 때 둘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투기과열지구니까 두 사람이 지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도사가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오면 돼요. 간단한 거야. 나머지들은 다 국장만 지정할 수 있는데 투기과열지구만 국장하고 시도사가 같이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오란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시험 문제는 그렇게 나고 어디다 지정하죠? 보통 시군구 지역으로 지정해요. 그래서 시군구 어떤 때는 읍면동 이렇게도 지정했어요. 서울특별시 강서구 이렇게만 지정할 수도 있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만 지정하자. 이런 식으로 특정 동만 지정할 수 있다 한다. 이렇게 더 줄여서 이렇게 지역 단위로 지정하는 거 가능합니다. 그런데 투기과열지구 지정하는 거는요. 어떤 경우에 지정할 수 있을까? 다음 같은 이런 요건을 갖추는 이런 지역들에서 쭉 나와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건 이런 지정 기준에 맞는 지역에다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에 잘 났었거든. 근데 올해 시험 문제는 이게 난 게 아니라 뭐가 났다? 조정대상 지역 중에서 아까 뭐가 있다 그랬죠? 자, 과열지역과 위축지역으로 나눠지는데 그중에 위축지역 지정기준, 위축지역 지정기준 이게 이번에 시험 문제 내가지고 완전히 사람들 뒤통수 때려버린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이 여기서 한 문제가 출제됐다는 거 그렇게만 일단 정리하고 넘어가죠. 그럼 일정한 지역에서는 전매 행위가 제한을 받아요. 전매 제한이라는 건 너 분양받은 거 공급받은 주택 일정 기간 동안은 되팔지 말아라. 전매 제한이죠. 그런데 전매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중개업자가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이런 거는 시험 문제 내지 시주잘데 없는 거 내지 말고 야, 전매가 가능하다는 게 무슨 말이죠? 전매 제한을 받는 지역이야. 근데도 내가 그 분양받은 거 일정 기간 지나기 전까지는 전매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매할 수 있다. 중요한 거죠. 왜냐면 고객들이 물을 거 아니야. 여기 아파트 전매 제한 받는다는데 이거 사면은 나 몇 년 동안은 못 팔아요? 예, 원래는 3년 동안은 전매 제한을 받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이러이러한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매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되니까 사셨다가 이런 사유가 해당해서 전매하셔도 됩니다. 라고 가르쳐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전매가 가능한 행위들. 예를 들면 세대원이 그 가족이 근무, 생업상의 사정, 질병치료, 취약 또는 결혼을 일어나요.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관악으로 이전한단다. 그때는 전매제한을 안 받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이번에 아파트 하나 분양받았는데 그게 뭐란다? 전매 제한에 걸려 있어. 3년짜리 전매에 걸렸어. 자, 1년 살았어. 그런데 회사에서 나보고 뭐랍니까? 명퇴를 요구합니다. 명퇴, 명예퇴직. 그만 나가래. 나이도 많이 못 드셨으니까 이제 봉급만 축내지 마시고 이제 가면 집으로 가시죠. 자, 요구합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얘기했죠. 여보, 나 회사에서 필요 없다고 이제 보따리 싸고 나가래. 그랬더니 퇴직금 준다는데 그 뭐 한 몇 개월치 준다니까 나 받고 나올까? 어차피 회사 간다 싫다는데 내가 거기 다니기도 찝찝하잖아. 마누라가 뭐라고 합니까? 이 양반이 제정신이야? 애가 아직도 대학교 나오려면 멀었고 고등학교 나가는 애도 있고 아직도 멀었는데 당신 나오면은 뭐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라도 따는 거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뭐 한다고 나와가지고 뭐 경비 볼 거야? 그것도 뭐 자리가 나는 줄 알아? 쉽지 않거든. 그러니까 당신 그냥 회사가 뭐라고 하든지 죽었다 하고 그냥 버티라고 합니다. 버텨야 돼, 버텨야 돼. 그럼 버텨야지 뭐 마누라가 나오지 말라는데. 그래서 버텼어. 그랬더니 회사에서 조금 있다 뭐죠? 인사 발령을 내버렸어. 얼른 했습니까? 부산지사로다 발령을 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뭐 하라는 소리야? 너 나가라는 소리잖아. 나가야 됩니까? 그러니 가야 됩니까? 마누라한테 얘기했더니 가야 된대. 그래서 우리 가족 전체가 보따리 싸고 부산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문제는 지금 아파트 분양받은 거 아직 2년간 전매 제한에 걸려 있는 거 있죠? 2년 남아있는 거 이거 팔고 전매 제한 안 되는 건데 팔고 부산으로 이사 가는 거 될까 안 될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무, 생업상의 사정, 질병치료, 취업, 결혼해서 세대원 전원이 나 혼자 가면 안 돼요. 우리 가족 몽땅 부산으로 내려간단다. 다른 관할 지역으로 이전하는 거죠. 그때는 정당한 전매 사유가 되는 거고 그때는 전매 제한을 받지 않고 팔고 부산으로 내려갈 수 있다 이 소리예요. 자, 그런데 부산에 내려가지고 살고 있었어. 그러다가 한 2, 3년 지났는데 다시 인사발령이 났어. 어디 났어? 서울로 올라오래. 그래서 여기 있던 거 팔고 부산 가서 또 아파트 분양받았는데 그것도 전매 제한 걸려있거든. 그런데 거기서 또 인사발령이 나서 서울로 오래. 왜 그랬을까? 사장님이 바뀌었는데 그 사장님이 누구야? 옛날에 내가 모시던 상관이었었어. 그분이 내 재능을, 내 능력을 인정해가지고 야, 너 같은 인재가 부산에서 썩으면 되니? 야, 다시 부산으로 올라와. 그래서 서울로 올라오래. 가족 전체가 또 서울로 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부산에 전매제한에 걸리는 아파트 분양받은 거 팔고 서울로 올라가는 거 될까? 안 될까? 된다. 그것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게 있어. 어떤 경우? 서울에서 지금 분양받았죠? 갖고 있었어. 근데 인사발령이 저 지방으로 난 게 아니고 수도권 밖으로 난 게 아니고 어디 났습니까? 저 인천 저기 어디야? 아까 말한 저 옹진군에 있는 그쪽으로 인사발령이 났어. 서무로 발령 났어. 그럼 아침에 출근하려면 거기까지 가려면 2시간 반, 3시간씩 걸리는데 못 다니잖아. 그럼 여기 있는 아파트 팔고 다시 옹진군으로 이사 가는 거, 인천으로 가는 거. 그때는 전매 제한 걸릴까 안 걸릴까? 걸립니다. 어디서는 안 된다? 요거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 전매 제한에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 지방으로 내려가는 것들, 지방에서 올라오는 거 이건 괜찮지만 수도권 내에서 전전하는 거, 수도권 내에서만 이전하는 거 요거는 전매 제한에 걸리니까 그건 못 판다라는 거 저런 게 중요한 겁니다. 등등 이런 몇 가지 전매 제한에 걸리지 않는 사유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실무할 때도 중요하고 시험 문제에서도 자주 냈으면 좋겠어. 진짜 중요한 거든. 근데 저는 진짜 공인중개사가 알아야 될 건 내지도 않으면서 어디서 이상한 시잘데없는 것만 내는 이런 시험만 떨어뜨리려고 혈안이 돼 있는 이런 출제원들 좀 반성 좀 하셔야 된다. 저는 나중에 제가 저기다 산업인력공단에다가 내가 장문에 그 편지 보낼 거야. 감사시라고 산업인력공단 이사장한테 내가 보낼 겁니다. 시험 문제 낼 때 제발 좀 공인중개사가 꼭 필요한 것만 골라서 내시지 시험 문제에서 꼭 떨어뜨리려고 이상한 것만 골라서 내는 이런 행태는 이제는 지양해야 된다라는 걸 꼭 한번 짚어줄 겁니다. 자, 리모델링에 대해서 이번에 시험 문제 났던 거 리모델링 기본계획 이게 시험 문제 났어요. 원래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장 이런 사람들이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번 시험 문제에 났었단다. 그래서 리모델링 하려면 허가 받아야 되는데 허가 받기 위한 동의요건이 나오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이 리모델링과 관련돼 있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택법은 대로 이런 내용들을 일반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 정도만 하죠. 자, 이제 뭐로 넘어가자? 농지법으로 마지막 넘어갑니다. 그럼 농지법은 시험 문제 몇 문제 나죠? 2문제. 여러분들 목표는 몇 문제? 1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농지법을 그냥 포기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참 많아. 근데 올해 같은 경우도 농지법 절대 포기할 게 아닙니다. 2문제 다 맞출 수 있었어. 별로 어렵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농지법은 공부 안 했으면 다 틀리는 거지 뭐. 근데 조금만 농지법은 공부해도 한 문제는 꼭 맞출 수 있거든요. 꼭 2문제를 목표로 할 필요는 없어. 한 문제만 목표하면 돼. 그러니까 이 반만 공부하면 돼. 나머지 반은 포기해도 돼. 근데 올해 문제는 반 쪽에서 2문제가 다 났거든. 그러니까 어렵지도 않게 났고 얼마든지 2문제 다 맞출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이번 농지법에서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2문제 중에 한 문제만 맞추면 되니까 분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공부하라는 얘기입니다. 분량이 많으면 당연히 때려치워야지. 그거 어떻게 그 한 문제 맞추려고 그 많은 분량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2문제 중에 한 문제는 얼마든지 공부하는데 지장 없이 맞출 수 있다. 자, 여기 마지막 말. 실패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자리에 머무는 것이다. 맞아요? 예, 실패란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고 넘어진 자리에 머무는 게 실체예요. 실패죠? 사람은 살다 보면 끊임없는 어떤 도전에서 실패하는 것들은 있을 수 있어요. 인간은 신이 아니거든. 얼마든지 내 능력이 거기에 미치지 못했어. 또는 내가 어떤 실수를 했어. 그래서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넘어져서 주저앉아 있으면 그게 실패예요. 뭐 한단다? 다시 털고 일어서야 되죠. 내가 목표한 게 있었잖아. 할 수 있는 여력만 있다면 여력이 있어야 되죠. 못하는 상황이면 못하는 거고 할 수 있는 여력만 있다면 그 다음에 좀 더 2배, 3배 노력을 해서 목표를 향해서 다시 나가는 거. 그거는 절대로 실패가 아니라는 거. 저는 이 말에 대해서 100% 동감합니다. 여러분도 동감할 거라고 믿으면서 농지법 마지막 내용으로 들어가 보죠.
자, 농지법 책에 들어봅니다. 맨 앞에 용어 정의가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용어들은 약 3년에 한 번 정도 시험 문제가 나요. 제일 많이 하는 게 농지라는 개념하고 이 농업이라는 개념이 있죠. 이 두 가지가 시험 문제에서는 가장 많이 출제가 되니까 저 농지라는 개념하고 농업에 관한 개념은 정확하게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 농지 소유는 세 가지야. 농지를 제대로 소유하자, 농지를 제대로 이용하자, 농지를 제대로 보존하자. 세 가지죠. 농지 소유, 아무나 하지 말래. 함부로 하지 말래. 왜? 농지는 아무나 소유하게 하면 어떤 문제가 터지는지 아십니까? 투기 세력들만 들어갑니다. 왜 그러죠? 보통 어디가 개발된다면은 아직 개발되지 않은 땅들의 상태는 뭐로 돼 있죠? 대부분이 농지예요. 농지는 저런 산꼭대기에다 설치하는 게 아니거든. 평야에다가 농지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개발하면 평야부터 먼저 개발하지 산꼭대기부터 먼저 개발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로 개발되는 지역에는 농지가 먼저 파헤쳐지고 그 농지가 다 없어져서 더 이상 개발할 땅이 없다? 그때부터 임야 쪽으로 산 쪽으로 올라가면서 개발이 이루어지는 게 그게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지역인가 지금 개발이 돼 있어. 그럼 주변에 있는 농지들 있죠. 이건 언제든지 개발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돈 많은 사람들은 뭐 하면 되죠? 주변에 있는 도시 주변에 있는 농지들 개발 만한 땅들 사놓고 기다리면 돼. 세월이 이제 그때부터 지나면 어느 날 갑자기 거기다 무슨 단지 산업단지가 들어온다고 여기 무슨 아파트 택지 개발이 된다고 이러면서 거기는 농지값이 갑자기 10배, 20배씩 막 뛰어버리거든. 그럼 떼돈 버는 거지. 사놓고 있으면. 그런 투기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농지에 대해서는 아무나 소유하지 말라. 누구만 소유할 것?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할 수 없다. 이런 원칙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농지는 아무나 소유하지 말라. 뭐 하는 자? 농사를 자기 계산과 책임하에 질려가는 자. 자기가 책임지고 농사 질려가는 사람들 있죠? 이분들만 농지를 소유하게 하는 농업 경영을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만 농지를 소유하는 걸 대원칙으로 만들어놨죠. 이걸 다른 말로 경자유전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경자유전. 경작하는 자만 유전, 밭을 가질 권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작하는 자만 밭을 가져라. 라는 그 원칙에 충실하게 해서 그런 농업경영 하는 자만 농지를 소유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해놓고 예배적으로 농업경영 안 하는데도 소유할 수 있는 예배는 몇 가지 있겠죠. 자, 그런 것들이 소유 제한이고 소유 상한은 이렇게 농업경영 안 하는 자들 중에서도 소유할 수 있는 자들인데 그 중에 3명만은 너무 많이 소유하지 말래. 농업경영 안 해도 소유할 수 있어. 그러나 너무 많이 소유하지 말래. 그게 첫째, 상속농지. 이때 상속농지는요,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았는데 내가 농사를 지려고 그래. 또 여기까지 짓고 있었어. 그때는 상속농지 다 그대로 다 받아. 10만 제곱미터든 20만 제곱미터든 상관없어. 상속농지 내가 농업경영 하려고 한다면 다 받을 수 있어. 근데 난 농사 못 져. 왜? 강의해야 돼. 여러분들 학교시켜야 돼. 나 농사 지금 못 져. 그때는 1만 제곱미터만 소유하는 게 원칙입니다. 상속농지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게 10만이었다면 그 중에 원칙적으로는 1만만 내가 소유하는 게 원칙이고 다만 그 나머지 초과농지 있죠. 그걸 한국농어촌공사라는 데다가 그걸 위탁시켜버려. 그래서 거기서 임대 사용대 하는 동안은 나는 계속 소유권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처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1만 제곱미터는 내 마음대로 소유하고 처분할 수 있고 대신 나머지 초과농지는 원래는 팔아야 되는데 처분해야 되는데 한국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시켜버리면 계속 소유는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죠. 이농농지도 8년 이상 농업경영하다가 그만 농사 짓다고 떠난 사람들. 이농농지란 무조건 농사를 그만 이농이라는 게 농사를 떠난다거든. 떠날 이자, 이별할 이자야. 떠날 이자하고 농지 농자니까 농사니까 농사를 떠난다. 그만 농사 짓는다. 이농이야. 근데 이농하고자는 그 현재 갖고 있던 농지들 농사 그만 짓잖아. 그 중에는 원칙적으로 1만 제부터는 소유할 수 있고 나머지 초과 농지는 원칙적으로 처분해야 되는데 아까 농어촌공사에 맡기면 된다 그랬죠? 그러려면 몇 년 이상 농사 지어야 된다? 8년 이상 농업경영 하던 사람만 그런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8년 이상 농업경영 하다가 이농하는 자도 이농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또 주말 체험 영농농지 대단히 중요한 거죠. 주말 농장 하는 주말 체험 영농지 이거는요 1000제곱미터 미만만 소유했어. 우리 가족 전체가 소유하는 총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만 주말 체험 영농농지로 소유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걸 소유 상한을 한다. 또 농지를 소유하려면 농지취득 자격 증명이라는 걸 발급받아야 됩니다. 농지취득 자격 증명이라는 걸 발급받아라 그랬습니다. 줄여서 우리가 농취증이라고 그래.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농취증이라고 하는데 이 농취증이라는 걸 발급받아야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있는 게 원칙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반적인 우리 부동산 거래는 아파트 같은 부동산 거래는 매매계약서 써가지고 그거 가지고 저기 가서 법무사한테 가가지고 이거 등기를 신청하면 그죠? 좋다 하면 그 사람들이 가서 돈 내고 가서 등기 다 해가지고 소유권 등기 내 명의로 넘어오죠? 간단합니다. 매매계약서만 있고 그 몇 가지 신분증하고 관련된 것만 제출하면 당연히 그 등기가 내 명의로 넘어옵니다. 그런데 농지는 매매계약서만 갖고는 안 됩니다. 뭐도 있어야 돼? 바로 농지취득 자격 증명하는 걸 발급을 받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농지증을 발급받은 거하고 매매계약서 같이 가지고 가서 소유권 등기를 신청해야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오지. 그냥 매매계약서만 가져가면요. 농지증 안 가져왔다고 등기 안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경매 같은 물건에서도요. 경매로 여러분들이 응찰할 때는 원래죠? 10% 또는 20%는 그 보증금을 내잖아요. 근데 보증금을 냈는데 낙찰을 내가 받았어. 농지를. 그런데 뭘 내가 제출하지 못했어. 농지 취득 자격증을 제출하지 못했다. 보증금 몰수 대상이 됩니다. 그때 내가 거기서 1,000만 원, 2,000만 원 보증금 넣어놨는데 그거 다 몰수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농지 취득하려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라는 걸 발급받아야 되는데 그럼 농지증을 발급받으러 가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자, 가가지고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이 발급권자야. 시장, 군수, 구청장 하면 안 돼요. 군수는 안 들어갑니다. 군수 밑에 있는 분, 그죠? 읍장하고 면장, 이분이 발급권자야. 그럼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 이분들이 발급권자인데 거기 갔어. 그래서 읍에 갔어. 면에 갔어. 그래서 발급해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 들어갈까? 그냥 발급해 줍니까? 그 사람 얼굴 보고 아, 이 사람 이쁘네? 그러다고 발급해 줍니까? 아니거든요. 뭘 가져가야 돼? 내가 이 농지를 취득한다면 이렇게 농사짓겠습니다라는 그 계획서를 가져야 됩니다. 내가 농사를 이런 식으로 짓겠습니다. 농기구는 어떤 게 필요하고 농사는 누구랑 지을 것이고 등등 어떤 걸 할 거라는 그 계획서가 농업 경영 계획서라는 건데 그 농업 경영 계획서를 작성해서 그걸 제출하면 그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이 그걸 읽어보고 아 이렇게 농사 지려고 한다고? 그럼 괜찮네. 너 자격이 있네. 그래서 그걸 보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라는 걸 발급해 주는 겁니다. 다만 주말체험 영농 농지를 취득하는 사람들은 주말체험 영농 계획서라는 걸 따로 작성해야 돼요. 그래서 주말체험 영농 계획서를 작성해서 그걸 가져가서 보여주면 아 이렇게 주말 농장을 운영하려고 괜찮네. 알았어. 발급해 줄게. 그러면 발급받을 수가 있어. 그러면 농지증을 발급받아서 가지고 소유권 등기하는데 첨부하면 된다 이 말이죠. 자, 위탁 경영은 내가 농사 짓는 건 맞아. 근데 뭐가 부족해? 일손이 없어. 내가 어떤 사유로 해서 지금 농사를 못 짓거나 일시적으로 그렇거나 또는 농사는 짓는데 일손이 부족해. 다른 사람의 손길을 빌려서 농사 짓는데 도움 좀 받자. 그걸 위탁 경영이라고 합니다. 그걸 위탁 경영 관련된 이번 시험 문제가 바로 요게 났었습니다. 그래서 위탁 경영인데 내가 노동력이 부족해. 그럼 다른 사람들의 일손을 빌리면 되잖아. 그때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는 건 안 되겠죠. 농사를 내가 짓는데 노동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한테 다 맡긴다. 그럼 노동력이 부족한 게 아니고 나는 안 짓겠다는 얘기죠. 그건 안 돼요. 노동력이 부족할 때는 다른 사람들의 일손을 일부만 빌리는 거지 내가 그 사람들한테 다 맡기는 건 안 되죠. 그때는 농작업의 일부만 빌리기 위해서 위탁 경영하는 거 그건 가능하다는 게 이번 시험 문제에 나섰습니다. 자,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더 이상 소유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해요. 그럼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면 뭐 해야 돼? 처분해야 되죠. 자격이 안 되니까. 그때 처분하는데 문제는 처분하려고 부동산 중개 사무실에 내놨는데 도대체 사러 오는 사람들이 없어. 왜 그렇죠? 농지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저기 지리산 버스 종점에서 내려서 걸어서 6시간 들어간 저 산꼭대기 첩첩산 중에 있는 거 농지랍니다. 사러 오라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옵니까? 자연인만 가끔 들려가지고 그 농지 보지 일반인들은 아무도 오지 않아. 왜? 지리산 버스 종점에서 내려서 6시간 들어간 산속에 있는 농지가 그걸 누가 사러 오겠습니까? 팔려고 했는데 도대체 못 팔아. 그때는 뭐 하면 된다? 못 판 자, 내 토지, 내 농지 사주세요 라고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농어청 공사에다가 가가지고 이거 내가 팔아야 되는데 처분해야 되는데 도대체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농어청 공사에서 사주세요 라고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때 가격은 뭘까? 예, 공시지가입니다. 개떡입니다. 예, 그 무슨 공시지가면 농지 같은 건 실가격 그거 공시지가하고 차이가 한 10배 정도 차이 나는 게 수두룩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거래 가격은 이거 1,000만 원짜리인데 공시지가로 따지면 1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 있어. 100만 원 주겠대요. 그거 팔겠어요, 그거?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매수 청구라는 게 있다. 이행강제금. 자, 농지 처분 명령을 받았어.
근데 농지를 처분하지 않고 있어. 일정 기간 동안 처분명령을 줬는데도 그 기간 내에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 있습니다. 또는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들이 있어. 그 자는 그 처분명령이나 시정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부과시킬 수 있는 걸 뭐라 부른다? 이행 강제금이라는 걸 부과할 수 있는 게 있더라. 이런 것들이 바로 농지 소유와 관련된 것들이죠. 자, 농지를 가지고 있다가 그럼 이용하는 거? 자, 첫째는 대리경작 제도가 있죠. 대리경작이 뭐죠? 원래는 농사를 져야 될 사람이 농사를 안 져버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죠? 그 농지에 예를 들면 이게 논이었거든. 근데 그 논에 농사를 누구랑 졌었냐? 남편하고 부인하고 둘이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부인이 서울에 있는 아들은 집으로 떠나버렸어요. 그 시골에서 농사 져봤자 고생만 빼기 치지 도대체 돈도 안 되는 거 왜 이 고생하느냐고. 부인이 나 이제 더 이상 힘들어서 못하겠으니까 당신 혼자 농사 져. 나 아들로만 집으로 갈래. 아들이 오라고 했으니까 그래 갈래. 서울로 떠나버렸어. 남편 혼자 농사 져요? 못 짓죠. 둘이 져도 힘들었는데 혼자 지으라니까. 그러니까 남편은 뭐 할까? 거기다 벼를 심지 않고 그 옆에 있는 느티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막걸리만 마시고 앉아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세 타령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논에는 벼가 자라지 않고 뭐가 자란다? 피가 자랍니다. 피가 뭔지 아세요? 바로 잡초야. 근데 번식력이 상당히 강하고 저 벼보다도 훨씬 잘 큽니다. 그러니까 피는 빨리빨리 뽑아줘야 됩니다. 그거 두면은 벼들이 제대로 자라지를 못합니다. 근데 그 피만 자라잖아. 문제는 이놈의 피가 그 해당 농지에만 그 논에만 있으면 괜찮은데 번식력이 강하다 그랬죠? 옆으로 다 사방팔방 다른 농경주로 다 그 피가 피튀기기를 합니다. 그래서 피튀기해서 주변을 다 뭐로 만들었다? 피바다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피라는 게 피튀기를 가지고 주변을 피바다로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이 사람이 농사 안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분이 농사를 안 짓음으로써 주변에 있는 농경지를 망쳐버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그럼 누가? 그 지역에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이 농사 짓는 사람에게 야 네가 농사 지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 농사 져라 하고 해서 근데도 마누라 없어서 나 안 져 라고 그 사람이 안 된대. 그럼 뭐 하는 수가 있단다? 시장군수청장이 대신 농사 지을 수 있는 자를 지정합니다. 그 자를 뭐란다? 대리경작자라는 자를 지정할 수 있죠. 그럼 대리경작자가 대신 농사를 짓도록 이렇게 지정할 수 있어요. 그럼 농업인이나 농업법인 같은 사람들 지정하죠. 그럼 그분들이 대신 농사 졌어. 그럼 수확량이 나올 거 아니야. 그 수확량, 그 대리농작한 사람이 다 가지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왜냐하면 원래 주인이 있었잖아. 주인한테 갖다 줘야 됩니다. 일종의 그 대리경작이 된 그 소장료죠. 그거 갖다 줘야 됩니다. 얼마큼 갖다 줄까? 100분의 10입니다. 10%를 갖다 주랍니다. 그럼 10%를 뭐라 부른다? 그걸 11조라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 다니는 사람들은 알아들을 거야? 11조. 내가 벌은 수입 중에 10%는 하나님 것이다. 주인 거다. 갖다 주라 그랬잖아. 그 11조를 갖다 바치랍니다. 그래서 대리경작한 사람은 그 소유자나 또는 원래 있던 임차권자죠. 그분들에게 그 농사 안 짓던 사람에게 10%는 갖다 줘야 되는 11조를 갖다 바쳐야 된다는 거. 그런 것들이 바로 여기 대리경작자와 관련된 내용이죠. 자, 임대차 제도. 농지를 내가 농사를 짓다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내가 농사를 못 짓죠? 그것도 이번 시험 문제 하나 썼어. 60세 이상이 돼서 농사를 질 수 없게 됐어. 60세 이상이야? 그럼 내가 경작을 하던 게 5년이 넘는 것들. 농업 경영을 하던 농지로서 5년이 초과된 것들이 있죠. 그것들은 60세 이상이 되면은 내가 농사를 못 짓게 했으면 그걸 뭐 할 수 있단다? 그때는 네, 다른 사람한테 임대, 사용대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건 그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60세 이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60세. 그리고 5년을 초과해서 농업 경영을 했었다는 농지. 그것만은 임대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60세하고 5년 이 숫자를 괄호 속에다 넣어놓고 고르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이번에 출제됐던 게 바로 여기 임대차 제도에서 한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자, 마지막 농지 보전에 관한 거. 자, 임대차 조금만 더 볼게요. 임대차 제도에서 또 뭐냐면 원래 농지 같은 것은 옛날에 소작농 그랬죠. 소작농이 뭐죠? 남의 농지 빌려서 농사 짓는 분들. 조선시대 걸 내가 조사해봤어. 거의 소작료가요 50% 정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쌀을 갖다 10가마니 내가 농사서 얻었죠? 주인한테 5가마를 갖다 바치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일반적이더라고. 근데 많았을 때는 무려 80%를 갖다 바치래요. 그러면 10가마니 농사 졌는데 주인한테 8가마니 갖다 주고 나는 2가마니 먹으라는 소리잖아. 2가마니 갖고 먹고 살 수 있어요? 못하죠. 우리 가족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릿고기가 넘어오면 어떻게 되죠? 초고무피에 시달리니까 가서 칡뿌리 같은 거 뽑아가지고 그죠? 그런 거 갖고서 그냥 먹고 이런 시절이 있었다 이겁니다. 보릿고기라는 게 있었죠. 저 진성
그 가수님이 부르는 노래 보릿고개라고 했죠? 뭐 애야 뭐 좀 웃지 마라 뭐 배 꺼질라 라는 노래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어린 시절에 그렇게 살았던 건 바로 소작농들이 이 소작료를 너무 많이 내다 보니까 사실은 먹고 살기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적어도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인 제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농지법에 임차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게 바로 임대차 제도다. 이 정도만 기억하고 세부적인 건 나중에 내용에서 보도록 합니다. 자, 마지막 농지를 보전하자. 그럼 농지 보전이라는 건 농지는 아까 말했듯이 뭐가 되죠? 최소한의 농지는 있어야 됩니다. 농사라는 이 농지에서 나오는 이 농산물이라는 건 우리 식량이잖아요. 근데 식량이라는 게 만약 우리가 생산하지 않고 외국에서 수입만 해온다면 어떻게 되죠?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에 대해 절대 싸게 팔지 않을 겁니다. 왜? 먹는 거는요. 3일만 구워도 눈 돌아가거든. 그죠? 만약에 우리가 먹던 주식이 수입이 안 돼가지고 끊어져 버렸어. 그럼 우리는 굶어야 되잖아. 3일만 굶어봐. 아마 폭동이 일어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외국에서 수입해보는 건 최소만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자급자족할 수 있는 최소한은 갖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래서 식량 안보라는 말을 쓰죠. 식량 안보. 만약에 우리가 전부 다 수입한다면 저 외국 다국적기업에서 우리나라 농산물 팔 때는 엄청난 가격으로 높일 거야. 왜냐하면 높여도 우리는 먹기 위해서는 그거 살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럼 엄청난 우리 국부가 외국으로 유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농사는 져야 되기 때문에 농지는 보존할 필요가 있더라. 그럼 농지는 어떻게 보존할까? 두 가지 방법으로 보존합니다. 첫째는 농사만 전담으로 짓는 지역을 지정하면 되죠. 여기는 농사지을 땅이야 라고 지정합니다. 그게 뭐다? 농업진흥지역이라는 걸 지정합니다. 그럼 거기는 농사 짓는 거 이외에는 웬만한 건 다른 행위 함부로 못하게끔 규제하는 지역. 그걸 농업진흥지역. 둘로 나눴죠.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눠져.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이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눠서 저는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면 그 안에서는 함부로 다른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농사 짓는 거 위주로만 하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농지를 보존합니다. 하나 더 있죠. 농지 전용. 아까도 말했지만 어딘가가 개발된다면 대부분이 농지가 감겨지고 그 위에 개발이 이루어진다 그랬었잖아. 그러니까 이 개발이란 건 어쩔 수 없어요. 개발을 아예 못하게 한다? 그럼 우리가 어디 가서 아파트 단지를 만들 것이고 어디다가 우리가 산업단지를 만들 겁니까? 어차피 개발은 할 수밖에 없는데 그 개발 함부로 하지 못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농지를 전용해가지고 거기다 주택을 짓는다, 공장을 짓는다 하려면은 함부로 하지 못하게 농지 전용할 때 어떨 때는 허가받고 어떨 때는 협의하고 어떨 때는 신고하고 타용도로 일시에 사용할 때도 허가받거나 신고하고 농지 전용하는 자에게 농지보전 부담금이라는 걸 부과시키겠다. 저는 농지보전 부담금이라고 했어요. 그런 걸 부과시키는 것들 함으로써 함부로 농지 전용을 못하게 하는 거. 그것도 농지 보전의 방법 중에 하나다. 아셨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농지법에서 나오는 내용들이죠. 자, 요 관련돼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정리하죠. 지금 농지법은 세부적으로 볼 거고, 첫째는 농지란 개념이 나오는데 용어적에서 농지는 뭘까? 전, 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의 경작지나 일정한 단연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는 일단 뭐라 보자? 농지라고 하자. 그러니까 농지가 뭐니? 그랬더니 전답과수원이 농지가 아니에요. 법적 지목은 28가지가 있는데 28가지 중에 전, 답, 과수원. 전은 밭전자죠. 답은 논답자야. 그래서 밭전자는 한자로 쓰면 이렇게 쓰고요. 논답자는 어떻게 쓰죠? 밭 위에다가 물을 부어버리면 됩니다. 이게 논답자야. 이건 밭, 이건 전자고 이건 답자거든요. 그래서 밭전자. 밭은 그 모양새로 나눈 거죠. 그리고 답자는 밭 위에다 물을 부었다. 왜 밭 위에다 물을 부어버렸어? 그렇게 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논답자야. 그래서 전답, 과수원. 이게 법적 지목 중에 세 가지가 이제 28개 되는 법적 지목 중에 들어가 있는 게 전답, 과수원이 있는데 이게 농지일까? 아니요. 농지법에서는 그걸 농지로 보지 않습니다. 그럼 뭐 하면 돼? 관계없이 전답, 과수원은 법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일정한 단연생식물을 재배하고 있으면 그런 땅을 일단은 농지란다. 그렇게 개념 정의하고 거기다가 추가되는 게 있죠. 일정한 계량시설 또는 생산선이 설치되는 부지, 계량시설, 생산선이 설치된 땅, 그것도 농지랍니다. 예를 들면 유지, 웅덩이, 우리 유지라고 해서 시골에 보면 그 논 안에 이렇게 웅덩이를 파놓고 비가 안 오면 거기는 물을 갖다가 논에다 이렇게 대려고 웅덩이 파놓은 게 있어요. 그거 유지. 시골에서는 그 둔벙, 우리 때는 둔벙이라고 그랬어요. 그 둔벙이란 그 유지. 웅덩이 이것도 농지에 속한다. 또 더 나가서 양배수 시설
물을 끌어들이고 물을 빼내는 게 양배수설. 물 끌어들이는 건 양수시설. 빼내는 건 배수시설. 그 양배수설도 그 땅도 그 부분도 농지다. 또 수로 물줄기 흘러가는 수로 있죠. 그 물 옆에 흘러가는 그 통로 그것도 수로. 그것도 농지다. 더 나가서 농로, 경운기, 트랙터 이런 게 다니려고 도로는 아니야. 근데 경운기 트랙터를 다니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농로. 이것도 농지다. 더 나가서 제방도 농지라. 이런 얘기입니다. 더 나가서 생산시설 어떻게 있죠?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고정식 온실이 뭐냐면 이렇게 유리 같은 거를 만들어 이렇게 된 것들 이게 고정식 온실이야. 버섯재배사, 이거 버섯 기르는 거 이런 것들 또는 그거 비닐하우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저것도 농지 개념이다. 또 축사나 곤충사회사 여기 지금 소 기르고 있는 이 땅 있죠? 이것도 농지야. 여기 또 군뱅이 같은 거 길러가지고 단백질 공급원으로 쓰고 있는 거 이런 곤충사육사 저것도 농지다. 더 나가서 농막을 지은 땅 있죠? 그것도 농지로 본단다. 간이 저온 저장고, 간이 액비 저장조. 간이 액비 저장조라는 액비가 뭐죠? 액체비료 저장조. 한마디로 똥물이죠. 그래서 그런 똥물 같은 거 저장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도 간이 액비 저장조. 이런 것도 전부 다 있는 땅도 농지란 개념에 속한다. 이게 농지예요. 자, 또 중요한 거 농업이라는 개념. 농업인은 딱 4명만 농업인이야. 자, 이 개념도 시험 문제 잘 나니까 지금 정리하자. 첫째, 1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단연생식물을 재배하면 그것도 농업인이랍니다. 일단은 농업인이 되려면 농사짓는 농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돼야 원칙적으로 농업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해도 내가 농지에서 농사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농사를 짓는데 농업에 종사하는데 지금 직접 내가 농지를 갖고 있는 건 아니야. 그래도 농업에 종사하는 기간만 1년 중 90일 이상이다. 그것도 농업인. 아니고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 되는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로 설치해서 경작 재배한다면 그것도 농업이래. 그럼 쉽게 말하면 일반적인 논밭은 1000제곱미터 이상 돼야 농업인이야. 그 대신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로는 330제곱미터 이상만 돼도 그것도 농업인이다. 100평 이상만 돼도 농업이다. 이 말이죠. 아니면 축산업에 종사해야 돼.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 사육하는 자. 자, 대가축 2두, 소나 말 같은 거 2마리만 기르면 농업인이야. 아니면 중가축, 돼지라든지 또는 그런 돼지라든지 또는 염소 같은 거 이거 10마리 이상만 기르면 그것도 농업인이야. 아니면 소가축, 토끼 같은 거 이런 짠 것들을 100마리 이상만 기르래 그것도 농업인이래. 가금, 닭이나 오리 같은 거 있죠. 그런 걸 1000마리 이상 기르는데 그럼 그것도 농업인. 아니면 꿀벌, 우리 양봉한다 그죠? 양봉 10군 이상 한다면 그것도 농업인. 아니면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한다. 아까 농업에 종사하는 건 90일, 축산업에 종사하는 건 120일. 그 사람도 농업인입니다. 아셨죠? 또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여기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라는 건 내가 농사를 져서 팔았는데 농사 져서 파는 그 가게 연간 1년 동안에 120만 원 이상 판매한다면 이 사람도 농업인이래. 그럼 오늘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 가지고 200만 원치 사다가 오늘 다 팔아버렸어. 나 농업인이야? 아니야. 그건 상인이야. 내가 농사 져가지고 생산한 걸 갖고 팔을 때 연간 120만 원 이상 팔으면 농업인이지. 가락동 농수산물에서 사다 파는 사람은 농업인이 아니고 상인이 되는 거죠. 달라요. 그래서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 연간 120만 원 이상이면 그게 농업인이다. 아셨죠? 이런 것들이 농업의 개념. 그 밖에 나머지 개념들도 있는데 지금은 외울 건 아니고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기 바랍니다. 자, 농지 소유는 아까 첫째 뭐라 했었죠? 농지는 아무나 소유하지 못한다 그랬죠? 원칙적으로 농업 경영하는 자들. 자, 농업 경영하는 자만 원칙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라. 일단 농업 경영이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사를 영위하는 거, 농업을 영위하는 거. 농사 짓는다는 건 농업 영위한다. 즉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할 때 농업 경영이라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만 원칙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라. 그리고 예외적으로 농업 경영 안 하는데도 소유할 수 있는 자들이 예외적으로 있다. 이러겠죠. 아까 소유상한은 셋이 있었죠. 상속농지하고 이농농지하고 주말체험 육농지. 자기들이 농업 경영 안 하는데도 소유할 수 있는데 그 대신 너무 많이는 소유하지 말아라. 농사 안 져도 소유할 수 있는데 너무 많이 소유하지 마라. 소유상한이 있다 그랬었죠. 자, 농지증이라는 게 있어야 소유권 등기할 수 있다. 이게 원칙이라고 그랬죠. 농지증. 즉 당신은 농지를 취득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함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게 농지증이에요. 다만 농지증을 발급받으려면 원칙적으로 농업 경영 계획서 또는 주말체험 영농 계획서라는 걸 작성을 해야
그래 가지고 가서 보여줘야 읽어보고 아 이렇게 농사 지려고 한다고요? 당신 자격되네요. 농지재능을 그때 발급해준다. 이것도 조심합니다. 자, 의탁경영이란 내가 농사 짓기는 하는데 내가 농사를 짓는 거야. 일손이 부족해. 그래서 사람들한테 좀 오라고 해서 일손을 도와달라고 해서 농사 짓는 거. 그런 걸 무슨 의탁경이라 이렇게 말하죠. 의탁경영사 중에 이번 시험 문제 난게 뭐냐면 해외여행, 국외여행이야. 국외여행을 얼마 이상 하는 사람들은 의탁경 할 수 있을까? 국외여행. 여러분들이 농사 짓다 말고 해외여행을 가야 돼. 근데 얼마 이상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 의탁경이 가능할까? 이 얘기입니다. 첫째, 3일. 두 번째, 10일. 세 번째, 30일. 한 달. 네 번째, 3개월. 5번. 우리 오지 선다니까 1년. 어떤 걸까? 어느 정도 해외여행 가게 되면 의탁경영 시켜놓고 갈 수 있을까? 얼마 같아요? 정답이. 아까 3일, 10일, 30일, 3개월, 1년. 1년 동안 해외여행 가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말도 안 되죠. 그럼 어찌될까? 한 10일 정도면 의탁경영 하실 것 같죠? 어린 팩도 없습니다. 3개월입니다. 1월도 아닙니다. 무려 해외여행을 3개월 이상 하는 사람들, 그분들만 의탁경영 사유합니다. 아니 무슨 놈의 해외여행을 농사짓다 말고 3개월씩이나 가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먼저 문제가 있겠죠? 하여튼 그 법에는 현재 그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넘어가세요. 자, 그러면 여기 농지 처분에 관한 것들이 있죠. 그래서 아까 농지 처분 말씀드렸어요. 첫째, 농사짓다가 농지를 수유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면 처분해야 합니다. 근데 처분 안 한다? 첫째는 못했어. 팔려고 내렸는데 사는 사람 없어. 아까 지리산 버스로 내려서 6시간 들어가는 저기 있는 거 사러 오는 사람 없어. 그때는 농어촌 공사에다가 사주세요. 할 수 있고 내주죠. 또 하나 처분해야 되는데 처분비만 맞고도 안 팔아? 그때는 이행 강제반항을 부과할 수 있다. 이런 게 있다 그랬죠? 이런 정도만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농지의 이용. 대리경작하고 임대차 제도가 있다 그랬었죠? 그래서 대리경작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어요. 여기 농사 짓고 있던 이 농업인이 이 사람이 원래 어디 갔어? 이 사람이야. 이 사람이 여기서 농사 짓고 있던데 마누라가 뭐 했습니까? 보따리 싸고 서울로다 공인중개사 공부한다고 떠나버렸어. 농사 안 짓겠대. 차라리 공인중개사 하겠다고 공부한다고 서울로 가버렸어. 혼자 못하죠? 그래서 앉아가지고 이 느티나무 밑에 앉아서 막걸리만 마시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농경지가 뭐 됐다? 피바다가 된다 그랬죠? 피만 자란다 그랬습니다. 근데 저기만 자라는 게 아니라 옆으로 다 번지잖아. 사회적 문제가 된 거죠. 시장수총장이 저 농지 수유자나 임차권자한테 야, 너 농사 안 지니까 농지 보리거든. 빨리 농사 져! 하고 했는데 안 져? 그럼 대신 농사 짓는 대리경작자를 시장수총장이 지정하는 제도. 이걸 대리경작자 들어가고 그때 대리경작자는 나중에 수확량의 100분의 10%, 즉 11조를 그 원래 있던 소유자나 임차권자에게 그건 임차인에게 그걸 지급해야 합니다. 10%를 지급한다. 이런 것들. 자, 임대차 제도라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옛날에는 그냥 구두계약하는 게 많았는데 이제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그걸 서면계약 체결한 임차권자를 보호하는 각종 제도를 이 임대차 제도에서 두고 있더라. 그래서 농지의 임차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마련하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임대차 제도와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농지 보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 첫째는 농사만 전담으로 짓는 농업진인지역을 지정하는 거하고 농지 전용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이 두 가지야. 그래서 농업진인지역 지정, 농지 전용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농지를 보전하는 방법과 관련된 내용이더라. 이렇게 돼 있었죠. 그래서 이건 사실은 농지 보전은요. 거의 우리가 공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시험 문제에서 약 7, 8년에 한 문제 정도나 여기는 그러니까 시험 7, 8년에 한 번 나는 걸 공부하기 위해서 이것도 내용이 되게 많거든요. 저 이 많은 내용들 이거 다 공부한다?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한 문제 나면 여기서 찍는 파트로 생각하고 앞에 부분에서 한 문제만 맞추면 되지. 여기까지는 우리는 공부 안 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아셨죠?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요까지가 우리 기초 강의는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아시고 지금은 맛배기예요. 뭐 그런 게 있구나 하면 되지. 뭐 애고자식은 애고란 거 몇 가지 있었죠? 그거에는 볼 거 없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건 본강의 들어가면서 48강이 이루어지거든요. 48강이면 웬만큼 중요한 건 다 다룰 겁니다. 그때 차근차근 잘 쫓아오시면서 한다면 여러분들 목표하는 점수 충분히 합격하고도 남을 겁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선명의 바로 누구다? 바로 당신입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이렇게 딸 때까지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강의 마치죠. 그동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